기원전 30년경 신라와 고구려 그리고 백제가 차례대로 건국됐습니다. 학계에서는 삼국의 위치를 한반도와 만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시대에 대한 자료가 워낙 부족해서 사료에 등장하는 지명이 어딘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부식 본인도 삼국사기에 나오는 지명 중 많은 곳의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삼국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늘날까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란의 중심에는 대륙 삼국설이 있습니다. 삼국의 활동 영역을 만주와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으로까지 보는 주장입니다. 대륙 삼국설의 근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지명이 중국의 지명과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삼국사기 속 일시 기록의 최적 관측지가 한반도가 아닌 중국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고구려는 바이칼 호수 인근에, 백제는 요서 지역에, 그리고 신라는 양쯔강 일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알려진 삼국의 위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대륙 삼국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삼국사기의 지명이 대륙의 지명과 일치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끼워 맞추기식 억지 주장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시 기록의 최적 관측지를 근거로 삼국이 중국에 위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적 관측지는 말 그대로 일식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일 뿐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일식이 관측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경주에서 기록한 일식이 양쯔강에서 가장 잘 보였을 뿐이지 경주에서 일식이 없었다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삼국시대 유물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발견됐다는 점도 학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륙설이 완전히 사실무근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신라의 최치원이 쓴 편지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전성기에 군사가 100만으로 남으로는 오와 월을 침범하였고 북으로는 유조와 연나라, 제나라와 노나라를 공격해 중국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고구려와 백제가 중국 각지로 진출했다는 많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대륙 삼국설이 정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삼국사기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42년 한반도 남부 변안 지역에서는 삼국시대의 주역이 되는 또 다른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가야였습니다. 가야의 건국은 김수로왕의 탄생 설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 따르면 하늘에서 금으로 만든 상자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6개의 황금 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알에서 6명의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 10일 만에 구척 장신으로 자랐다고 하는데 구척을 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2미터가 넘습니다. 이 6 사내 아이들은 각각 나라를 세워 왕위에 올랐는데 이 나라가 곧 6 가야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먼저 태어난 이가 김수로였습니다. 그는 김의 김씨의 시조로 알려진 인물로 금관 가야의 왕이 됐습니다. 얼마 후 김수로는 허황옥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맞이했는데 그녀는 바다 건너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가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유타국은 인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황옥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설화인지 아니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김수로왕은 그 후 15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서기 199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157세였습니다. 가야는 백제와 신라에 버금가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는 철이 풍부했다고 하는데 가야는 뛰어난 품질의 철기를 바탕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철기는 또 중국과 일본 등이 탐내는 주요 수출품이기도 했습니다. 가야는 우수한 품질의 철기와 바다에 가깝다는 이점을 활용해 중요한 교역 요충지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야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료가 없다는 건 충분히 역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래된 논란 중 하나가 바로 임나 1본부설입니다. 임나 1본부설이란 일본이 가야를 정벌해 임나 1본부라는 통치기구를 두고 그 후 200년간 신라와 백제를 간접 통치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서기에 등장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일본을 다스리던 신공황후가 만삭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군을 이끌고 한반도를 침공했다고 합니다. 신공황후는 출산을 늦추려고 배에 돌을 묶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위세에 잔뜩 겁을 먹은 신라 고구려 백제가 한번 싸우지도 않고 일본에 항복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내용이고 신공황후가 실존 인물이었는지조차도 확실치 않지만 일단 기록은 기록이라서 임나 1본부설의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굴된 유물 덕분에 임나일 본부설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가야의 유물들이 동시대 일본 유물보다 기술력에서 훨씬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야가 기술력에서 일본을 압도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며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다는 논리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진 이론이라서 아직 완전히 폐기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충분한 사료가 존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먼 북쪽 고구려에서는 주몽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유리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왕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한 명은 화이,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중국 한나라 출신인 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질투심이 많아서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얼마 후 유리왕이 사냥을 간 사이에 이 둘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치이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유리왕이 치이를 쫓아갔지만 치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리왕은 나무 아래서 쉬다가 꾀꼬리가 모여드는 걸 보고는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헐헐 나는 꾀꼬리는 암수가 정다운데 외로운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황조가라 불리는 이 노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북방에서는 선비족이 큰 위세를 펼치고 있었는데 고구려도 선비족의 공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왕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자 부분노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족은 용맹하나 어리석음으로 힘으로 싸우기는 어렵고 꾀로서 굴복시켜야 합니다. 간첩을 보내 우리나라의 병력이 약하고 겁이 많다는 거짓 소문을 내십시오. 그러면 선비가 반드시 우리를 얕보고 경계를 소홀히 할 것입니다. 왕께서 군을 이끌고 적의 성 남쪽으로 출동하신다면 저들은 반드시 성을 비우고 멀리 쫓아올 것입니다. 부분노의 계책에 따라 유리왕이 성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선비족은 성문을 열고 유리왕을 추격해왔습니다. 부분노가 이 틈을 노려 성을 차지하니 선비족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부분노와 유리왕이 앞뒤에서 협공을 가하자 선비족은 결국 크게 패해 고구려에 항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를 괴롭힌 건 선비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부여가 아직 약소국이었던 고구려를 위협하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3년 유리왕은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곳 땅이 기름진 데다 수비하기에도 유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성은 그 후 약 400년간 고구려의 수도가 됩니다. 유리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해명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용맹하고 힘센 장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황룡국에서 사신이 도착해 태자에게 활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활을 당겨 꺾어버리고는 활이 너무 약해서 부러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황룡왕은 몹시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리왕이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유리왕은 황룡왕에게 자기 대신 해명을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황룡왕은 해명을 초대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막상 해명을 만나자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말을 들은 유리왕은 기뻐하기는커녕 쓸데없이 이웃나라의 원한을 샀다면서 끝내 자결을 명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왕의 지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자 해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황룡왕이 강한 활을 보냈을 때 나는 그것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길 것을 걱정해 일부러 활을 당겨 부러뜨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왕으로부터 책망을 당했다. 지금 부왕께서 내가 불효하다고 하여 자결케 하시니 어찌 명령을 어기겠는가. 그렇게 해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부식은 이런 견해를 남겼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거든 옳게 가르치고 사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 있다. 왕이 한 번도 그를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그가 죄를 짓자 미워함이 지나쳐서 그를 죽이고야 말았다.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했다. 유리왕은 37년간 고구려를 다스리다 서기 18년 5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셋째 아들인 무휴리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대무신왕이었습니다. 대무신왕은 왕이 되고 얼마 안 돼 직접 군을 이끌고 부여를 공격했습니다. 그때까지 고구려는 아직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여로부터 멸시를 받으면서도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힘을 기른 고구려가 결국 부여를 공격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대무신왕은 부여로 향하는 길에서 괴유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구척 장신으로 얼굴이 희고 눈에서는 광채가 빛났다고 합니다. 괴유가
부여왕의 머리를 베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자 대무신왕은 그를 부하로 삼았습니다. 얼마 후 전투가 벌어지자 괴유는 곧바로 돌진해 부여왕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여를 정복하기에는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큰 피해를 본 채 본국으로 퇴각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고구려가 세력 확장을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대무신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고구려에 흡수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항복한 나라 중에는 낙랑도 있었습니다. 대무신왕에게는 호동이라는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호동은 옥조에 놀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낙랑의 왕 최리를 만나게 됩니다. 호동이 마음에 들었던 최리는 자신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얼마 후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은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일 그대가 나라의 무기고에 들어가 북을 찍고 나팔을 부순다면 내가 예를 갖춰 그대를 맞이할 것이오. 옛날부터 낙랑에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저절로 울리는 북과 나팔이 있었습니다. 호동은 고구려가 공격할 때에 맞춰 아내에게 북과 나팔을 부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따른다는 건 나라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리의 딸은 칼을 갖고 몰래 창고 안으로 들어가 북을 찍고 나팔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러자 호동은 아버지에게 알려서 낙랑을 습격하게 했습니다. 얼마 후 고구려 병사들이 성미까지 다다른 후에야 최리는 북과 나팔이 모두 부서진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화가 치밀어 딸을 죽이고는 고구려에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명한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낙랑이 이때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었고 계속해서 사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항복한 낙랑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낙랑군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는 설과 낙랑군에 속한 작은 왕국이었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한편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호동왕자의 끝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호동은 잘생긴 데다 낙랑을 차지하는데도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호동이 태자가 되는 게 걱정됐던 왕의 첫째 왕비가 호동이 자신을 유혹했다면서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무신왕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비방이 계속되자 결국 호동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이가 호동에게 왜 해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지를 묻자 호동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해명하면 이는 어머니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왕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이니 어찌 효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호동은 곧바로 자결했다고 합니다. 김부식은 이 사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왕은 거짓으로 헐뜯는 말만 믿고 죄 없는 아들을 죽였다. 하지만 호동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다 호동이 죽지 않을 일로 죽었으니 작은 성실을 위해 대의를 버린 것이다. 남쪽에서는 온조왕이 다스리는 백제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백제도 건국 초기에는 이웃나라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낙랑과 말갈이 백제를 위협하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마한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온조왕은 낙랑과 동맹을 맺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제가 낙랑 가까이에 목책을 세운 게 발단이 돼 이들의 사이는 금세 틀어지게 됩니다. 그 후 낙랑은 오히려 말갈과 손을 잡고 백제를 공격해왔습니다. 낙랑과 말갈이 협공을 가하자 온조왕은 공격을 피해 남쪽으로 수도를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제에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한에 내분이 생기면서 급속도로 세력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온조왕은 사냥을 가는 척하면서 마한을 기습했고 결국 마한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약소국에 불과했던 백제가 어떻게 단시간에 마한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백제가 마한 일대를 전부 병합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백제가 이때를 계기로 크게 세력을 확장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은 46년간 나라를 다스리다 세상을 떠났고 그의 맏아들 다루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서기 63년, 백제는 낭자 곡성까지 영토를 넓혔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신라와 접촉하게 됩니다. 600년에 걸친 긴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